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재학 중인 강유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교육학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소개를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재학 중입니다. 라고 했죠. 그럼 어떤 게 제일 먼저 궁금하세요? 이름. 근데 제가 교육학과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무슨 교육학과세요? 이거였어요. 교육학과는 뭐 국어교육과, 수학교육학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교육학과 자체, 그 교육학과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듯 사실 교육학과가 사람들에게 뭐 뚜렷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교육학과 설명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다면 분명히 교육학과의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렇다면 이제 교육학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교육학과는 뭐 국어를 어떻게 가르칠까,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방법론적인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교육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또 결과, 해결 방안을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교육의 본질을 탐구하는 일도 하는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우니까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학습자가 우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업 내용을 그런 거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 아직도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쉬운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9시 등교제입니다. 여러분들 9시 등교하고 계시나요, 지금? 네. 그래서 9시 등교제를 하시든 안 하시든 지금 되게 이게 제도가 다른 뭐 수능이 바뀐다 이런 거는 아직 체감으로 좀 안 와닿잖아요. 근데 9시 등교제는 우리가 8시, 뭐 7시 이 정도까지 갔는데 이제 9시까지 오세요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되게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겁죠.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아침밥은 먹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 아침잠을 좀 많이 자야 되지 않겠냐, 큰 학생들인데 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 내가 맞벌이를 하는데 그 애를 두고 나가라는 거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수능을 9시에 보진 않을 거지 않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팽팽한 대립이 있습니다. 이러한 9시 등교제라는 교육 현상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교육학과 사람들의 힘이 발휘됩니다. 어떤 힘이냐면 이 9시 등교제라는 교육 현상에 대해서 이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찬반 사람들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탐구를 하죠. 그럼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교육학과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학과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수업을 받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질 텐데요. 네,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보면은 1학년 때는 교육학 입문, 말 그대로 교육학에 입문하는 과정이에요. 교육학 맛보기 단계라고 할 수 있고 2학년 때는 뭐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교육학의 뼈대 내용과 핵심 이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3, 4학년 때는 이제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교육학과를 나오고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자기가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수업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교육학이 이렇게만 보면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이 어떤 수업이 많냐면 학자를 배우는 수업, 뭐 이론들을 배우는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처음이 바로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정보 처리 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게 뭐세요? 컴퓨터. 그렇죠. 컴퓨터죠, 컴퓨터. 그러니까 정보 처리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걸 딱 봤어요. 핸드폰을 딱 봤다. 그럼 이걸 인지하는 사고 자체가 컴퓨터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딱딱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메타인지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이 0.1%, 왼쪽은 일반 학생들입니다. 학업 성취도와 여러분의 기억
기억력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 25개가 제시됐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라도 더 외우기 위해 집중을 합니다. 각 단어당 3초씩 75초 동안 최대한 많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개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단어의 개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0.1%와 일반 학생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 건 6개였는데요. 몇 개라고? 7개. 8개.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빼기, 더하기.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몇 개 이상했어? 5개에서 하고 8개 맞았어요. 몇 개라고 했는데 그냥 25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외우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일반 학생 5명 모두 예측한 단어와 정답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 10개요. 10개 맞았어요. 8개에서 8개 맞았어요. 7개 맞출까요? 7개 맞췄어요. 저는 그건 제가 남기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잘못된 애도 너무 많아서 그렇게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지금 영상에서 말하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메타인지는 이거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했잖아요. 1%와 아니면 일반 학생.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많이 기억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학습을 할 때, 나는 암기를 하면서 하는 게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뭐 그냥 말하면서 하는 게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학습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아는 게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흥미롭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콜버그라는 학자예요. 콜버그라는 학자는 도덕성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콜버그의 도덕성 연구에 영향을 끼친 하인즈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거든요. 한번 이것도 영상 한번 볼까요? Heinz's dilemma. Heinz's wife is dying because of a special kind of cancer. There's only one drug that the doctors think might save her. It is a new formula which a pharmaceutical company in the same town has recently discovered. The drug is very expensive to produce, but the company is charging 10 times the production cost. Heinz goes to everyone he knows to borrow money, but he can only collect half of what the drug costs. He tells the CEO of the company that his wife is dying and asks him to sell it for less so he can pay at a later time. But the CEO refuses. He can make no exceptions. The research has been very expensive and the company needs to turn in a profit. What should happen next? 네, 여러분 이거 해석되시죠? 네. 이 첫 번째 상황은 하인즈는 그냥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내를 위해서 한 거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인즈는 아내를 위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약을 훔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세 번째 선택은 그는 약을 훔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뭐 법적 제재도 그렇게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앞에 앉아있는 수명하고
어떤 만약에 자기가 하인즈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야구 치고 가고. 네, 이렇게 홀버그는 이런 하인즈의 딜레마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본 것처럼 뭐 아동에게도 이걸 물어보고 노인에게도 이걸 물어보고 청소년에게도 이걸 꼬치꼬치 캐묻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하인즈의 딜레마는 이것을 통해 도덕적인 판단을 정리해서 이제 연령별로 도덕성 수준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 콜버그는 도덕성 교육에 대해서 방향과 어떤 내용을 제시했다는데 되게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론들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교육학과 재미나나요? 네. 재미나죠? 이제 교육학과를 졸업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미래에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또 우리의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연구, 뭐 하는 사람, 뭐 교사, 뭐 평생교육 전문가, 기업 이런 건데요. 먼저 교육연구 행정관은 이제 학부가 아닌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데요. 이제 대학원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교육학과의 분야를 더 연구한 뒤에 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학평가원 이런 데에서 일하게 되겠죠. 또 교사, 교육학과를 다닌다고 해서 교사가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육학과만 교직 이수를 하면은 교육학으로 과목이 나오는데 이게 교육학을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취업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국어 교육이나 뭐 수학 교육 아니면 뭐 영어, 영문, 통계 이런 걸로 복수 전공을 해서 그거에 교직 이수를 한 다음에 교사 임용고사를 봐서 이제 교사가 됩니다. 이제 평생교육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평생교육 수업을 많이 듣고 있는데 평생교육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어린이든 노인이든 많은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평생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서 이게 대학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면 졸업해서 따는 것보다 되게 좀 메리트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사 준비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건데 이제 교육과 경영이 합친 HRD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이거 하고 교육과 경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인사팀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 뭐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교육학과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교육학과 어떠세요?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육학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